안녕하셨습니까? 김종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김종필TV 정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고드린 대로 김종필이 정치를 말하다 정말입니다. 정말은 물음표와 느낌표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느끼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정말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말 그대로임 또는 그런 말. 둘째,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북한어로는 이렇더군요.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말입니다. 사전적 정의 그대로 여러분들과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정말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노력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겠죠. 자, 앞으로 정규 방송에서는 그 주간 단위로 한국 사회에서 펼쳐지는 정치의 핵심 이슈들, 또 화제가 되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깊게 분석하고 진단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주석을 달아서 이른바 김주석의 주석 달기이기도 하고요. 엔딩 메시지로 약속한 대로 뉴JP의 사자성어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규방송 이외에 제가 이른바 영상 칼럼을 뉴JP의 영상 칼럼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 또 한국사의 핵심 이슈에 대한 나름대로 진단과 대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텐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건 참 궁금하다, 이런 의문이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저희에게 이런 질문이나 이런 내용을 함께 컨텐츠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으시면 김종필TV 채널에 커뮤니티 탭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여러분들 내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성심껏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횡무진 정치를 막전막후 종횡무진으로 취재하고 다니는 또 베테랑 기자입니다. 우리 이명환 기자와 함께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연이니까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이명환 기자입니다. 정치팀 이명환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열심히 해서 우리 김종필TV의 가장 사랑받는 코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런 공감대가 있을 때 사자성어 한번 날리고 합니다. 졸라 좋아. 예, 그런 졸라 좋아가 원래 그죠? 진실되게 그렇습니다. 뭐 가리지 말고 고스란히 실상을 드러내서 같이 이렇게 감동과 공감을 갖자. 도우며 살자. 도우며 살자. 그 조어를 만든 이가 사실은 이 장본인입니다. 에피소드는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자, 시청자들 인사했는데 우리 이명환 기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5월 9일 대통령 선거 전 시기에 이른바 이제 문재인 후보의 마크맨을 하셨죠. 그렇죠.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집권 후 2년 동안 청와대 출입을 계속 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죠?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문재인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취재해왔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청와대 소소한 것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안들도 많이 할 텐데, 기억에 남는 사안이 있다면 한번 소개. 아직도 우리 이제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많이 공개가 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그 내부 생활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나와서 보면. 그래서 기자들이 매일 대통령 얼굴을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청와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을 뵐 수 있는 기회는 저희들이 이제 이 풀 취재단을 구성해서 대통령 공식 행사를 취재를 갔을 때, 그다음에 이제 해외 순방 때 그 1호기 이른바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르는 1호기 안에서 볼 수 있는 사안들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그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애국심이 절로 우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에 대한 외국의 예우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갔을 때, 특히 미국에서 그걸 가장 많이 느꼈었는데요. 많이 달라지더라. 처음에는 상당히 영어를 잘못하는 제가 봐도 홀대받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북한을 가운데 둔 한미 관계의 변화가 이런 의전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뭐 하여간 뭐 글로벌 무대나 또 국내에 있을 때도 지근거리에서 이제 겪기 때문에 애국심도 올라가고 그죠?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애정도 이렇게 그죠? 변동이 생기겠죠 뭐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있겠죠 아무래도. 예.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가겠습니다. 뭐 각도를 좀 바꿔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가장 핫한 인물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청와대 출입 당시 조 후보자하고 같이 뭐 밥 먹거나 이렇게 소통을 한 적이 아무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임명 후에 제일 먼저 임명한 수석이 조국 수석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예.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조국 수석은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부터 네. 정치 참여가 굉장히 뭐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특히 SNS를 통해서 많이 폴립했어. 뭐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으니까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조 수석을 다른 수석들보다 뭐 더 많이 만났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긴밀한 사이다. 개인적인 긴밀한 사이라기보다는 네. 취재 과정에서 자주 만났었죠. 팀 플레이를 해야 네,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소개할 만한 깜찍한 에피소드는 별도로 없죠. 술은 그분이 별로. 술은 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네. 이제 주로 이제 점심하고 저녁에 만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또 술을 피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이분이.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 되는 자리에서는 많이 마시고 최근에 청문 준비단 출근할 때 텀블러를 들고 이렇게 네, 쭉 네.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멋을 낸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 수석은 조 후보자는 네.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일상이 좀 그렇다. 커피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오케이. 이제 뭐 그냥 드롭해서 갖고 다니기보다 네. 텀블러를 이용해서 갖고 다니는 거를 원래 즐겨 하셨던 분이어서 근데 뭐 다른 각도에서는 그분이 이제 자신의 생활, 또 자신이 관심을 갖는 뭐 사회 내지는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몰두하고 적극적인데 그 이외에 뭐 결국 나중에 가족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무척 낮았다 이런 세평이 있어요. 실제 좀 그런 캐릭터, 그런 특성이 좀 있는 물론 분인가요? 그런 특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아는 모습이 뭐 전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좀 천재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생활이나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도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만큼 다른 거에는 별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들이 비춰지기도 하죠. 그리고 곧 굉장히 이분이 이제 멋있잖아요. 사실 남자들이 봐도 멋지게 생겼는데 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또 한 조직 안에서 자신의 상급자 혹은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최종 결정권자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의사 결정을 따르는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로열티 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리버럴리스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유로운 성향이다. 근데 그럴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에요. 아하. 오케이,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 조 후보자는 뭐 수차례 뭐 밝혀진 바이기도 합니다만은 절대 정치하지 않겠다 공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장관 후보자가 됐고 또 정무적 역할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 뭐 그런 측면 하나랑 또 어쨌든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게 됐고 또 뭐 청와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포스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대선 후보군 중에서 뭐 과거에 회자됐던 게 김경수 경남지사를 주목하라.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송사에 깊게 이제 이른바 늪에 빠진 격인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조국 후보자가 등장을 한 거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조 후보자는 본인이 뭐 저희 기자들하고도 만나면서도 그랬고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수차례 정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거든요. 문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회견 때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조 후보자에게 혹시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없느냐. 왜냐하면 문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정치와는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정치를 하셔가지고 뭐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신 분이니까 그랬는데
전적으로 그건 조국 후보자 당시에는 수석입니다. 조수석의 결정에 달려 있다.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또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통령 뭐 이런 프로세스를 또 따라갈 가능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개연성 충분히 열려 있는 본인은 거죠.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본인에게는 정치 DNA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현재 상황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이제 이게 뭐 내각의 국무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국민의 요구가 어떻게 발현될 것이냐. 이게 사실 본인 뜻대로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전체적으로 흐름 보면. 속으로 왔는데 어쨌든 도리어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나중에 그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선거가 있다면 또 때로는 없다면 부산 고향인 부산에 가서 출마하고 21대 총선에 그래서 그 흐름으로 부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지역이 민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반전시키는 주역으로 그래서 민주당의 총선 의석수를 확장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추로 이제 많이들 예상도 하고 기대도 했는데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그죠? 집권 세력에 많이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근데 무수히 많은 논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예상을 거의 초반에는 못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그 우리 내각의 재청권자인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물었단 말입니다. 네. 최근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총리는 혹시 알고 있었느냐?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근데 아마 저는 그게 사실일 것 같아요. 정말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에 집권당 안에서도 조국 수석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의원들이 이제 다들 놀랬죠. 설마 이런 얘기도 했었고 조국에서 우리가 도덕성 논란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근데 없었다라는 이제 게 그 대체적인 부분도 평가였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인 게 조국 수석에게 다 맡겼다거나 조국 수석에 대한 뭐 도덕성이라든가 개혁성 측면에서 이런 그 무수히 많은 의혹이나 논란이 나올 거를 예상치 못한 건 네. 그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나 의존했다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언론의 많은 보도를 통해서 됐는데 언론에서 많은 이제 제보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내부 제보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뭐 그 정도의 내용이 청와대 검증 시스템 민정수석실에서 담보를 못한 건 시스템적으로 검증 기능에도 한계나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더군다나 그 인사검증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원래는 이제 고위공직자와 관련돼서 5대 이 기준을 제시를 했다가 이걸로 이제 여러 번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두 가지를 더 포함해서 7대 기준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확장을 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가동하고 검증했던 게 바로 조국 후보자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사실 이번 이제 7대 검증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조 후보자 본인이 여기에 적용되는 사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뭐 그건 이제 청문 과정에서 따져보면 될 것인데 문제는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다 청와대 검증 라인에서 다 검증이 된 사안이냐? 청와대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크게 다뤄지지 못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내용들이 이제 뭐 유출이 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이죠. 과제 의문이라지 과제를 남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조국 후보에게 의존적 신뢰를 했거나 검증 시스템의 역할이나 역량이 좀 제한적인, 그러니까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해소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문회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른바 국민청문회도 제기돼서 저희도 뭐 기자협회 소속됐습니다만은 기자협회는 그 전국에 10,000여 명의 기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신문, 방송, 통신사의 개별 의사를 좀 물었습니다. 전체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55대 45로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 조국 후보자에 관한 그 부분은 반대가 55%, 찬성이 45%여서 수용하지 않기로 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야 간에 많은
팽팽한 그 격돌 속에 사실상 합의 추세로 그죠? 오늘 27일 오전 11시 45분인데 사실상 거의 합의됐죠? 뭐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인 네.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취지로 보면 국민청문회라든가 이런 네. 취지들이 뭐 좋을 수는 있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각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책무는 국회에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원칙이죠. 그 권한을 본인들 스스로 합의하고 그걸 만들어내지 못해서 국민에게 떠넘긴다. 이거는 국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네, 대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할은 본인들이 해줘야죠. 그래서 네. 이제 청문회가 우선은 이제 그 법사위 간사들 사이에서는 2일과 3일, 9월 2일, 3일 일단 가합의가 진행이 됐는데 네.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 일정과 관련돼서 이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와대도 약간은 다른 의견들이 있고. 보통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법상 청문 기간이 3일 이내에 그죠? 여야간 그렇죠. 합의해서 네. 해서 보통 장관 후보자들이 하루 정도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논란이 증폭됐다고 그래서 저렇게 조율이 됐는데 그건 왜 그 9월 2일까지가 법적 시한인데 그렇죠. 국회가 또 잘 준수해야 되는데 2일, 3일은 하루를 또 넘겼습니다. 근데 왜 일요일은 꼭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일반 국민적 이게 이제 예, 법정 시선에서는 그렇죠. 의문이에요. 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 음. 그러니까 법정 기간이라는 개념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국회가 뭐 그런 거는 또 법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자기들이 무시해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 청문회 묘미가 사실은 생중계인데 그렇죠. 네. 방송 시청률도 사실은 일요일 날 하면 더 높고 그죠? 검증하는데도 질적으로 더 기여했을 텐데 하는 의문이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것도 국회가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그렇죠. 한다 예, 예, 생각이 예. 듭니다. 법도 전체적으로 법도 준수하고 국민들하고 또 소통 공감하는 어떤 청문회로 하면 상호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자, 그러면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당초에 9월 2일까지를 기한으로 두게 네. 된 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제출한 날로부터 22일 이내에 적합이다 부적합이다라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청문 보고서 청문 채택을 해야죠. 보고서를 예. 넘겨줘야 되는데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10일 이내 기간으로 두고. 그런데 그 20일 기한이 9월 2일까지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9월 2일까지 국회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청문 일정이 가합의된 일정이 2일과 3일 양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9월 2일까지는 국회의 시간이고 9월 2일 이후부터는 사실 청와대 문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임명권자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거를 국회가 문 대통령의 시간을 하루를 땡겨온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러면 문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든지 네. 청와대에게 먼저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당과 청와대 정무라인의 주장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여야 간에 법사위 의원들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인 거고 아마 오늘 디테일은 현재 조율 중인 거죠. 그렇죠. 예,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 이 방송에 나갈 때는 뭐 변동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장 관심의 초점은 청문회에서 주로 다뤄질 쟁점들입니다. 많은 논란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뭐 법적 합법성 여부, 도덕성 측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상식, 국민들이 볼 때 이런 게 있는데 뭐 이제 가장 핵심은 딸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지금 뭐 현재까지 진행된 바로는 딸과 관련된 의혹이 11건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여야 상호 간에 정밀 검증, 치열한 공방이 있을지 핵심만 좀 두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죠. 아마 이건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조국 후보자도 그렇고 다들 느끼시겠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나 불만이 사실은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한참 낮은 실상 이거에 대한 불만이 기대가 도래도 컸는데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를 열어주시면 거기에 가서 성심성의껏 답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 가운데 상당수가 거짓과 잘못된 사안들이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물론 딸과 관련돼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한 건 사과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적지 않은 지적들이 잘못된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지금 오늘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간에 검찰이
아까 말씀하셨던 11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들어갔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아마 청문회하고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될 그렇죠. 건데 보건대 국민들의 분노는 그 조국 후보자가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여기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펀드와 관련된 부분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는 한 뭐 그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네네.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나머지 이제 딸과 혹은 본인의 이 사학 재단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큰 쟁점들이 될 건데 네. 아마 가장 크게 여론에 반영이 됐던 것이 딸의 학력과 관련된 네네. 혹은 논문, 장학금 뭐 이런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그런데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저는 분명히 조국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혹은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도 얼마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속 시원하게 이게 밝혀질 것인가. 네. 근데 그 대목이 가장 포커스인데요. 본인도 본인 해명문을 통해서 그렇죠. 인정을 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안이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합니다. 그 뒤에는 그러나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로 계속 후보 자리를 지위를 유지하고 또 임명을 하면 법무장관으로서 공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어떤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하냐면 여론조사도 대부분 사퇴 여론이 더 뭐 한 2배 이상 내지는 한 3분의 2배 이상 높은 게 현재 추세입니다. 여론조사의 제한성은 떠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좀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데 그거는 합법이냐 위법이냐 그죠? 불법이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측면보다는 도덕적 측면인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기왕에 많은 뭐 개혁적 주장도 했고 또 그런 활동 실제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SNS 활동을 통하여 뭐 특히 이제 보수 쪽 인사라든가 또 그 이외에 진보 진영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 입장을 내왔는데 되게 신랄하고 비판과 원칙의 기준을 되게 높였습니다. 이게 이제 부메랑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위선적이다. 그러니까 또 공정을 가장 주창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공정의 대표 주자인 양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과연 청문회에서 형용사나 부사로 그거를 넘어설 수 있을까 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거고 염려도 있고 여권 입장에선 또 하나는 이제 딸과 관련된 측면인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20대 50대의 민심이 많이 크고 그건 교육 그죠 자녀 교육 문제 당사자들 뭐 청년층 당사자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정유라 건도 그렇고 옛날 이승만 정권 때 그 이강국인가요? 뭐 이런 그런 어떤 민심과 직결되고 휘발성이 크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이거를 수렴하고 제대로 검증을 하는 측면보다는 국민감정법하고 어떻게 충돌되거나 소통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참 쉽지 않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조국 후보자에게는 이번이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지는 본인도 잘 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목에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그 조국 후보자의 삶 전체가 뭐 매도당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네.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번에 기왕의 청문회에서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얼마만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또 다른 측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개혁적 역할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국민을 설득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네. 이게 이제 달려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제 이게 여론이 민심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옆에서 쭉 지켜봤을 때 한꺼번에 확 돌아갔던 민심이 거꾸로 또 한꺼번에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일 네. 거거든요. 그래서 조 후보자가 참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그만큼 어려운 청문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청문회를 그렇게 거치고 나서 예상을 논란이 수그러들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도리어 아니다. 증폭될 가능성이 더 크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제 정치 일정이 바로 연달아 있기 네, 때문에 네. 9월 정기국회가 있고 또 국정감사가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호기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어쨌든 상징적으로 해외 내세운 이제 인물이니까. 순방하시더라도 그렇죠. 전자결제를 통해서 임명을 그죠? 뭐 아주 불법적인 사항이 청문회를 통해서 표출되지 않는 한은 일단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게 여권의 의지 아닙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일정상으로 보면 지금 가합의된 9월 2일과 3일 사이에 네.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네. 4일 날부터는 사실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해외 순방을 1일부터 6일 나가고 그렇죠. 있죠. 아세안 1일부터 3국. 6일까지 가는데 그러면 4일부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무방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이거를 청와대가 바로 임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여론의 흐름을 청문회 이후에 여론의 흐름을 지켜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견들은 좀 갈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국민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게 결국 이제 우선은 맞을 것 민심이 그죠? 그렇죠. 뭐 당심 또 국정에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야는 특히 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법개혁도 국민 체감형으로 계속 드라이브 하려고 하고 또 전국 주도력을 높여서 성공한 정부,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그렇죠. 가겠다는 의지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강행하는 기조로 갈 테고 또 여당은 또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 주도권과도 또 직결돼서 이게 권력투쟁적으로도 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 지명한 것 자체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네. 서두에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난번 그 취임 기념 국민과의 대화, 그러니까 TV 토론회에서도 그 네,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는 자기는 안 한다. 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끝나고 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을 했고 그 논의를 조 후보자가 당시에는 수석입니다. 조 수석이 마무리를 하는데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사법개혁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여러 가지 개혁 요소 중에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조국 후보자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문 지금 보는 것이죠. 대통령 자체가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법률가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본인이 장기가 이쪽에 있기도 하니까 조 후보를 통해서 그걸 실현하고 조 후보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 도전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근데 그 지점에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건데 자 그러면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기왕에 많은 보수와 진보 대통령들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과정을 다 지켜봤고 당신이 또 잘할 수 있는 걸로 장기라고 봐서 이제 도전하는 건데 그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던 조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 그 다음에 어쨌든 11개의 뭐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고소고발이 있고 그 검찰 일각의 분위기는 누가 누구를 개혁하냐. 당신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 원성과 이런 게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과연 적임자일지. 그러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골병 들어가지고 과연 그 육체파하고 대결할 수 있겠느냐. 그죠? 검찰 조직이 만만치 않은 강고한 그런 그 어떤 자기 그걸 갖고 있는데 결집력을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총괄적 제안도 본인이 발표했습니다. 포지티브한 대응을 하느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NGO 일각에서는 총론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강론이 다르다. 또 한편 조 후보자의 어떤 약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총론 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 당위론은 있는데 강론에 대한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 과연 그게 그래서 일각의 얘기대로 디테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담당을 하고 또 조국 후보는 어떤 큰 흐름만 관장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부분도 과연 온당하냐 이런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조 후보자는 계속 고를 한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청문회 이후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볼 것인데 키죠. 가장 뭐 집중해서 보는 거는 애초에 여권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기대했던 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사법개혁의 상징처럼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야당이나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조국
후보가 등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누가 미워서 뭐를 그렇지. 싫어하는 네. 이런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반대급부도 분명히 또 있는 네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징화되어 있는 인물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본인의 지지층의 집결 혹은 그 사법개혁 의지에 대한 재확립 뭐 이런 긍정적 양날이 측면도 있겠죠. 있다. 예, 예. 근데 여권은 아마 후자 쪽에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여권 지지층 판단을 결집에 기여한 효과가 그렇죠. 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지금 진영 대결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체적인 우려는 여권의 부담이다라는 게 오케이. 큽니다만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층 집결 현상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 네네.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뭐 현재 지금 그죠? 안고 가고 있죠. 네. 어쨌든 뭐 여야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과열돼서 진보 보수의 어떤 출혈적 경쟁보다는 사실은 진영 논리에 빠지기보단 그렇죠. 국민 상식, 그죠? 또 민심의 흐름대로 이게 잘 갈무리 되기를 국민들은 바랍니다. 왜? 생업에 고단하니까. 이 정도 이거 정리하고 그렇죠. 또 뭐 국민 일반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은 아닌데요. 어쨌든 선거제도하고도 연결돼 있고 사법제도 개혁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진행된 정개특위, 네. 사법개혁 특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다루는 정개특위는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정개특위가 지금 이달 말에 이제 활동 시한이 끝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8월 이제 31일.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게 끝나게 되면 정개특위에서 지금 정개특위를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여야 간의 정치적 격돌도 뭐 사실은 내년 총선 때문에 더 그렇죠. 많이 불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총선에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지금 초점이죠. 그렇죠. 네. 달려 있는데 이 정개특위에서 그걸 논의를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크게 4가지 안을 가지고 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가장 크게는 이제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선거제도 한국당이 반대해도 일단 갑니까? 일단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일단 그렇죠. 정개특위 인적 구성이 그렇죠. 19명으로 돼 있는데 네. 이 새로운 선거제도에 일단 동의한 측면이 더 여야 많아요. 5당 중에 4당이 네 당이 대체적으로 지금 동의하고 있어서 한국당을 더 빼고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측면에서 이제 한국당이 좀 불리한 상황이긴 네. 한데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법사위는 법사위원장을 이제 한국당에서 맡고 여상규 있거든요. 의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에서는 최장 90일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안에서 논의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네, 돼 있어요. 네, 네. 이게 우리가 지난번 4월달에 봤던 패스트트랙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제도. 그러면 의결이 안 되더라도 그럼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빠르면 올 12월 말 이때 본회의 의결도 가능하다. 라고 보는 건데.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죠. 이제 뭐 경우의 수 중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가능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 총선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정된 선거법으로 네. 치를 가능성, 그걸 확률로 본다면 대략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51대 의미 49 있는 정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네. 그런데 제1야당의 이와 같은 반대 그리고 이게 이제 국회 안에서 사실은 또 다른 논란과 그러니까 그 여야의 정기 개편 논의라든가 이것과 같이 맞물리게 돌아가게 되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한간에는 이제 고도의 정치 공학적인 접근법이긴 합니다. 조국을 살리고 네. 이 선거법하고 딜을 한다 뭐 물밑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확인된 내용 있나요? 글쎄요. 이 무협지인가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 아픔 이게 저는 워낙 커서 네. 선거법하고 이게 1대1 교환 혹은 뭐 네. 이런 식의 이 딜이 과연 가능할까? 네. 저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자체가 전 국민들의 항쟁, 그러니까 촛불 항쟁으로 등장한 정권이고 또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가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흐름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인 저희 뭐 김종필 TV가 가장 선봉에 섰습니다마는 헌법 정신대로 국민 주권, 정치적 주권자 운동이 이게 계속 고양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진영 싸움 또 내지는 물밑 딜 뭐 이런 식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 같고 명명백백하게 공개 투명하고 국민 상식에 기반한 그런 방향으로 정치가
혁신되고 또 그런 성과를 내야 될 텐데 또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생활과 곧바로 직결되진 않지만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엔딩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또 사자성어의 우리 또 이명환 기자가 조예가 깊은 학문적 식견이 높은 분인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아주 일반적인 요즘 그 한문을 고등학교 때 배웁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배웁니까? 큰 변화네요. 뭐 마법 천자문도 있고 해서 아하. 애들이 뭐 훨씬 잘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자성어로 오늘은 엔딩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 사자성어는 바로 원래 이게 음향효과가 있어야 더 좀 극적인데 죄송합니다. 하여간 오늘의 조국 사태를 보면서 뉴제이피가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사자성어는 언행일치입니다. 되게 쉬운 말씀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같다. 그 다음에 말한 대로 행동한다. 이걸 뜻하는 건데요. 공자님 말씀입니다. 흔히 아이고 공자님 말씀하지만 그게 이제 저작거리에 우리 보통 장사미사들의 소통이긴 하지만 거기에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지식인이다. 옛날 말로 선비라고 한다면 또 인간의 올바른 도리를 지킨다. 그러면 지행일치, 그죠?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뜨끔뜨끔하고 숙연해질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는데요. 우리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서 언행일치가 되는 지식인, 그런 또 지성인, 또 사회적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교언영색이라고 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언행일치, 지행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 후보자도 되돌이켜 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